9시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되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종로와 중구 등 4개 구를 추가로 부동산 투기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수도권 지역에는 신규 주택을 30만 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북 지역과 인근 경기도로 확산되는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우선 투기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11곳인 서울 투기 지역에 종로와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4곳이 추가됐습니다. 7월 한 달에만 집값 상승률이 0.5%를 넘은 곳들입니다. 투기 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되고 만기 연장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재건축과 신도시 개발 등의 요인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지역들인데 앞으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LTV, DTI 한도가 조정돼 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주택 공급 물량도 늘어납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30만 호 이상의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30여 곳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단기간에 지금 당장 필요한 교통이 양호한 지역에 택지를 추가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도심 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입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수도권 주택 수요는 27만여 호, 공급은 33만여 호로 주택이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내다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30만 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해 선제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 대상 지역과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TF 회의를 거쳐 다음 달에 일부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에는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가 굳어져 가는 듯해 보입니다. 오늘 추가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김나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85제곱미터 기준으로 올해 초 10억 원 정도였던 분양권이 최근 16억 원이 훌쩍 넘는 값에 손바뀜됐습니다. 이 일대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다고 발표됐지만 현장에선 그닥 개의치 않아 하는 눈치입니다.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너무 많지. 보통 사람들은 제재하니까 더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급이 없잖아요. 집 없는 사람은 많은다. 정부가 지난해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고강도 파리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 중과세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주춤하는가 싶었지만 지난달부터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 그리고 강북 개발 발언이 맞물린 탓도 컸다지만 몇 개구를 투기 지역으로 추가한다고 해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 대책으로 투기 세력이 억제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 주거 안정으로 연결시키겠다는 목표엔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가격 조정은 나오지만은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상승하는 효과가 많습니다. 내성이 생겨서 정부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굵직한 부동산 대책들이 발표된 직후 서울의 아파트 값은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결국 다시 오르는 양상을 반복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출범 뒤 최근까지 발표한 크고 작은 부동산 관련 대책은 10여 개,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된 추가 대책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경제부 김나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제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 대책 가지고 시장이 좀 진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우선 오늘 대책은 지난해 파리 대책을 보완해서 최근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를 던진 것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 대책은 사실 투기 수요를 억누르는 데 집중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급 확대에도 의지를 나타내면서 이 무주택자들에게 무리해서 집을 살 필요는 없다. 이런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를 보면은 이 시장이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반 시장 상황과는 좀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도 지금의 서울 집값 급등은 이 거래 물량이 받쳐지지 않는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한두 건 일어나는 거래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좀 진정을 시키려면 정부가 공급 대책을 좀 획기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주택 공급량이 지금도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저출산 분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공급 확대를 하는 것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현재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고요. 또 서울만 봐도 96%로 이 수요와 공급이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실거주로 필요해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 비율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전국이 58% 정도, 서울은 43% 정도니까 외지인이 투기용으로 집을 보유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가격 안정에 다소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이 투기 수요를 막지 않는 한 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투기 심리를 차단하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해서 투기 심리가 과연 차단이 되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과거에도 번번이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수를 써내도 집값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오른다. 이런 학습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 투기하지 말라고 묶었더니 오히려 투기 지역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지만 투자처를 찾고 있는 시중 부동 자금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런 여유 자금이 부동산 쏠림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용산과 여의도 개발을 둘러싼 혼선에서 보듯이 특정 지역의 개발 호재들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투기 지역 지정은 시장의 흐름에 한 발 앞서서 제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제 오늘 대책 발표를 보면서 이제 나올 만한 대책들은 거의 다 나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대책이랄 게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거론한 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가격대로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또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의 양보다는 질에 주목할 필요도 있는데요. 직장과 가깝고 또 아이를 키우기 편한 새 집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맞춤형으로 맞춰 나가느냐, 이 수요를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춤형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김나나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광주광역시에 시간당 60mm가 넘는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주택과 상가 곳곳이 침수되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광주 도심이 한때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영화 기자입니다. 빗물이 차오른 도로를 택시가 조심스럽게 지나갑니다. 장대비가 내리면서 순식간에 도로가 침수된 겁니다. 고가도로 위에서 방향을 돌리려던 차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서로 뒤엉켰습니다. 고가도로 아래는 이미 물바다가 됐습니다. 얼음 무릎까지 물이 일단 주차장은 다 침수가 된 상태예요. 불어난 물은 인근 주택가 골목길로 밀려들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층에 침수롭게 널려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찰라나? 설마? 했는데 물이 들어오시니까 사람이 막 떨리는 거예요. 갖고 막 차기 시작 이렇게 들어오더니 냉장고가 여름이 팍 엎어지면서 문짝병 여기도 깨졌어. 비슷한 시각 산비탈에 있는 배수구가 역류하면서 경로당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시쯤 광주에 내린 비는 시간당 65mm, 하루 강우량의 절반가량이 1시간 동안 집중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갑자기 내린 폭우로 도심 곳곳이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따랐습니다. 도로가 잠기고 버스가 전복되는가 하면 농경지와 시설 하우스도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어서 주재용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넘어집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북 구미에서 시내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50m 후방에서 미끄러졌는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브레이크가 발이 올라간 거래. 도로와 다리가 물에 잠기면서 교통이 통제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구 신천동로 11km 전 구간과 가천 잠수교 등 4곳의 차량 통행이 금지됐고 경북 경산에서도 다리 3곳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충북 영동에서 밭 1,300여 제곱미터가 물에 잠겼고 충남 금산과 전북 익산에서도 시설하우스가 침수됐습니다. 태풍 때도 사실은 비가 안 왔었는데 태풍 지나고 갑자기 비가 오니까 예고도 없던 비예요. 이게 사실은 갑자기 침수가 이렇게 됐죠. 태풍이 지나간 뒤 이틀 동안 내린 집중호우에 피해가 속출하면서 남부지방의 복구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재영입니다. 여름 끝자락에 장마전선이 올라오면서 지리산 주변에 4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한반도 곳곳에 국지성 폭우가 더 내린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위성 영상에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구름띠가 포착됩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나타나는 정체전선으로 2차 장마 또는 가을 장마를 만들어내 남북을 오르내리며 집중호우를 뿌리고 있습니다.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충청과 남부지방을 지나며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산청과 구례 등 지리산 부근엔 어제부터 4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관측 이후 두 번째로 짧았던 올 장마 기간에 내린 전체 강우량보다 많습니다. 섬진강 유역은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저녁 무렵 한때 곡성 지점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엔 30에서 최고 12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비구름이 북쪽으로 올라가며 북한 지역에 비가 집중되고 내일 밤부터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폭이 좁은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8월 말,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하다고 기상청은 경고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부터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공기와 북서쪽에서 내려앉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충돌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2차 장마를 만든 정체전선은 토요일까지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빗줄기가 가늘어졌다 굵어졌다 하면서 곳곳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산사태 등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된 지 17년 만에 고령 사회로 공식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은 겁니다. 생산 연령 인구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면서 이른바 인구 절벽 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임세흠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년 전보다 34만 명 늘어났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14.2%를 차지합니다. 이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단 17년 만에 고령화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24년 걸린 일본보다도 더 빠른 겁니다. 반면에 15세 이상 64세 이하,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는 1년 만에 11만 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쭉 늘기만 하던 생산 연령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른바 인구 절벽의 시작으로 생산 연령 인구가 줄면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0.1% 감소하면 국내 총생산 GDP가 0.3%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결국은 우리 소비를 하는 소비의 주력 연령 인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비의 힘도 같이 떨어지면서 생산과 소비, 경제 성장 활력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14세 이하 인구는 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1년 사이 13만 명이나 줄었고 현재 출산율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 연령 인구 감소 추세는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추세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12년 뒤에 우리 경제의 생산 연령 인구가 지금보다 10%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29%, 2인 가구까지 하면 50%를 넘어 전체 가구 수는 처음으로 2천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다 보니 내가 나이 들었을 때 기금이 고갈돼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높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인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은 복지부 장관과 총리 등이 필요성을 언급해왔지만 재정당국은 국가 채무 증가를 우려해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급보장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선 현행 국민연금법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 조항을 강화하는 등 제도가 정비돼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연금 개혁의 또 다른 목표로 노후소득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또한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개혁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구체화될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 결과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BMW 차량에서 자꾸 불이 나는 원인에 대해 그동안 BMW 측은 배기가스 순환장치, 즉 EGR 결함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EGR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BS가 대학 연구팀과 실험을 해보니 화재 원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먼저 김진호 기자입니다. BMW 리콜 대상 320D 차량입니다. 차량 엔진에 EGR의 한 부품인 바이패스 밸브가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압력 측정기를 달았습니다. 바이패스 밸브는 뜨거운 배기가스를 다시 엔진룸으로 보내는 부품으로 엔진은 뜨거울수록 효율이 높아 배기가스를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바이패스 밸브를 열게 되면은 이제 쿨러를 통하지 않는, 즉 식지 않은 뜨거운 배기가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나 엔진 효율은 높일 수 있지만 뜨거운 배기가스가 화재를 부를 수도 있어 BMW는 냉각수 온도 50도 이하일 때만 열리도록 설계해놓고 있습니다. 차를 운행한 지 채 5분도 되지 않은 시간, 측정기 바늘이 크게 움직입니다. 열린다. 바늘이 아래로 떨어지면 밸브가 열렸다는 표시로 곧 배기가스가 엔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냉각수 온도 50도 이하에서만 열린다던 밸브가 90도에서도 열립니다. 2015년식 520D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해. 바이패스 계속 여는 거예요. 냉각수 온도 90도, 이때 배기가스 실제 온도는 시내 주행 때는 200에서 400도, 고속 주행 때는 500도에 이릅니다. 운전 조건 중에 배기가스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타이밍이라면 이 바이패스가 열려 있다라고 하면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KBS가 실험한 리콜 대상 차량 2대 등 BMW 실험 차량 5대에서 모두 냉각수 온도 50도 이상에서도 바이패스 밸브가 열리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BMW 코리아 측은 해당 실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이처럼 EGR의 밸브가 고온에서 열리는 현상은 배출가스 기준을 까다롭게 한 유로6 기준 차량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엄격해진 환경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 자동차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유란 기자입니다. 2015년식 520D, 더 엄격해진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차량입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쓰는데? 너무 많이 쓰죠? 얘들이 내가 보니까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가끔 안 쓴다. 출발 이후 압력계 바늘은 대부분 땅을 향해 떨어진 상태. 바이패스 밸브를 거의 열고 달리는 정도입니다. 냉각수 온도가 개폐 기준인 50도를 훌쩍 넘습니다.
유로5가 적용된 320D와 비교해 보면 바이패스 밸브가 얼마나 자주 열리는지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제 유로6로 넘어가면서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용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내 도로에서도 시시때때로 바이패스 밸브가 열리는 상황을 목격을 했어요. 네. 결론은 너무 자주 사용한다. 네. 그만큼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얘긴데 실제로 올해 들어 불탄 BMW 차량 33대를 환경부가 분석했더니 유로6가 유로5보다 7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T나 SCR 같은 후처리 장치들이 배기가스의 온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바이패스 밸브를 이용해서 배기가스를 계속 순환시켜서 온도를 유지한 걸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두 교수는 BMW가 엄격해진 환경 기준에 맞추기 위해 질소산화물을 더 태우려고 고온에서도 바이패스가 열리도록 설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정부 조사에서 가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주장은 사실도 아닐 뿐더러 무책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관영 매체는 한 발 더 나가서 대국이 할 짓이 아니다라면서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배후론을 처음 제기했을 때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협상 태도를 판을 깨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원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관계가 해결된 이후에야 방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CNN은 전직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미국의 북한 비핵화 노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전쟁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비핵화 목표를 훼손하고 있다는 뜻으로 중국 책임론 제기가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무역과 관련한 중국의 반격에 대해서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정치적 전략이라는 다소 다른 측면의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중국의 대북 교역이 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이 이번 방북 취소 배경에 깔려 있다는 보도도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 시진핑 주석이 과연 오는 9월 초로 예정된 북한 정권 기념 수립일에 방북을 할 것이냐, 이게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 주석 방북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베이징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미국의 조치들이 시 주석의 방북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칫 이번 계기를 넘길 경우에 이미 3차례나 방중을 한 북한에 약속한 연내 답방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차원에서도 방북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중국 배후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 주석이 방북 시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 포기를 설득할 것이라는 베이징대 교수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한 구구절 열병식 참석은 이 서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9월 9일 당일은 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 강 특파원 말대로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고 나서 비핵화 협상이 여전히 성과가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중국 배후론이 더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배후론 제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북중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어느 나라보다 크다는 점에서 미국의 배후론 제기가 일리가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 결과는 무역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대중 무역 적자를 문제 삼았지만 북핵 문제 때문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해 조치를 연기했다고 말해왔습니다. 북핵이 아니라면 미중 무역 전쟁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번 방북 취소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을 먼저 해결한 이후에야 폼페이오 방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워싱턴, 베이징, 강민수, 이재원 특파원이었습니다. 이처럼 미중 간의 마찰로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미중 관계가 심각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될 우리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박경호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전격적인 방북 발표에도
He and I will be traveling to North Korea next week. 하루 뒤 갑작스런 취소에도 공식 반응을 하지 않던 북한. 국방 수공에 대한 규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중국의 반발을 초래했다는 분석도 담겼습니다. 대미 비난을 삼가는 대신 미중 관계의 추이를 주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켜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비핵화와 남북 관계 모두 견인해야 하는 정부로선 생각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미 양측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연락사무소 개설과 9월 중 3차 남북정상회담 등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중단하거나 해버리면은 오히려 대북 지렛대랄까요? 향후 남북관계나 대미 협상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는 거죠. 사무소 개설과 운영, 정상회담 개최의 구체적인 시기 등은 남북미 협의 상황에 따라 소폭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핵신고와 종전선언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이 여전한 상태에서 좁아진 활로를 정부가 어떻게 넓히느냐가 비핵화의 중대 기로에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지난해 술을 마시고 전당 해안 초소에서 실탄 사격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지만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진급까지 했던 한 군부대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이 지휘관이 1년도 안 돼서 부하들에게 또 온갖 갑질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A중령은 음주 회식을 마친 뒤 인근 해안 초소를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무병의 총을 빼앗아 실탄 3발을 전방으로 발사했고 초병에게는 방탄모를 벗어 탄피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급자를 상대로 갑질 행태도 잦았습니다. 부사관에게는 관사에 자신의 아들이 쓸 축구 골대를 만들게 하고 군의관에겐 장염에 걸린 애완견 치료를 지시한 사실 등이 확인돼 보직 해임됐습니다. 당시는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군이 질타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철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겠으니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A중령은 감봉 3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받아 지난해 10월 무사히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옮긴 부대에서 A대령이 또 다른 갑질로 보직 해임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참다 못한 부사관 2명이 A대령을 강요와 모욕죄 혐의로 각각 형사 고소했습니다. 고장난 관사 보일러를 부사관에게 고치도록 하거나 사적인 택배 심부름을 시켰고 처방약도 대신 받아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간부 회의 때는 특정 부사관을 지목해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위 장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때 군의 기강이 바로 서리라고 봅니다. 육군은 군 검찰이 A대령을 형사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한 허익범 특검팀이 60일간의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대선에서 드루킹과 함께 댓글을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했다. 허익범 특검팀의 60일 동안 수사 결과입니다. 정치인과의 접촉을 지도하다가 선거에 맞추어 댓글 조작을 시작하였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의 공소장에 드루킹 등과 함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킹크랩은 대선에 맞춰 개발됐다고 봤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고 드루킹 일당이 개발 시기를 2016년 12월로 앞당겼다는 겁니다. 댓글 조작은 대선 전 6개월 전부터 올해 2월까지 댓글 118만 개에 8,800여만 번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대선 승리 이후 김 지사가 지방선거에도 킹크랩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드루킹 측에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일당의 불법 허익범 특검은 60일 동안의 수사를 모두 마치며 그간 수사팀을 향했던 비난에 대해 유감의 뜻.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되어 왔음을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없고 범죄를 공모한 적도 없다며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소된 상태인데요. 그 첫 재판이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또 연기됐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전 5.18 청문회에서 고 조비오 신부는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시민들을 공중에서 공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5월과 7월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소 석 달 만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나온 변호인은 알츠하이머 투병으로 현재 단기 기억상실 상태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무리가 와 장거리 여행이 곤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는데 지난해 회고록 출간은 모순이 아닌지 물었고 변호인은 증세가 나타나기 전 이미 초고를 작성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그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은 10월 1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성실하게 진실을 밝히고 그래서 정말 뉘우침과 참회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참으로 아쉽고 아픔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고 밝혀 강제 구인장 발부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하청업체를 사들이기로 계약했다가 설비만 가져가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 대기업의 횡포를 절감했을 을이 병을 울린 건데 경찰은 이 을의 횡포에 대해서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공장으로 들어오더니 CCTV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어 한 무리의 남성들이 곳곳에 설치된 CCTV를 돌리고 공장 안에 있는 물품을 어디론가 옮깁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하청업체 공장에 원청업체 직원들이 들어와 각종 설비와 자재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 사건 이틀 전 이 하청업체는 20억 원의 회사를 양도하겠다는 계약을 원청업체인 S사와 맺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MK 직원 다 회식하러 가자 해서 공장에는 MK 직원이 전부 다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청업체 측은 S사에게 30억 원 가량의 설비와 제품을 왜 무단 반출했냐고 따졌지만 돌아온 건 계약 파기였습니다. 결국 절도와 사기죄로 S사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차사들만 대기업들만 배불리고 저희같이 진짜 반납 없이 열심히 일해서 그 밑을 떠받들고 있는 2차사들이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S사 측은 공장 운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설비를 가져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하청업체가 자산 가치를 부풀린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석 달 동안의 조사 결과 S사가 의도적으로 계약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청업체의 설비를 빼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CCTV를 돌리고 물건을 가져간 것도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 혐의로 S사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통행료 차이가 큽니다. 민자고속도로는 공공고속도로보다 평균 4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가 2020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공공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중근 기자입니다. 수도권과 인천공항을 잇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입니다. 38km 정도 되는데 통행요금은 6,600원,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2배 넘게 비쌉니다. 정부가 18개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분석해봤더니 같은 거리를 이용할 때 공공고속도로보다 평균 43% 비쌌습니다. 인천대교가 2.9배로 가장 비쌌고 대구 부산과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2.3배 수준이었습니다. 공공고속도로보다 싼 도로는 용인 서울과 안양 성남 고속도로 두 곳뿐이었습니다.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공공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예정대로 추진되면 천안 논산과 서울 춘천 고속도로 등의 요금이 2020년까지 현재 절반 정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의 통행료는 2022년까지 절반 아래로 내려갑니다.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 원칙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통행료를 깎는 대신 민자업체들의 통상 30년인 운영기간을 최장 50년까지 연장하는 계약을 맺거나 운영기간 중에라도 낮은 통행료를 제시하는 새로운 사업자가 있다면 사업권 매각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6시 17분쯤 필리핀 세부에서 20대 한국인 남성이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현지 수사당국은 필리핀 사람 1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충북 옥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네 모녀는 40대 가장 A씨에게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많은 빚을 지게 되자 가족을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유행성 결막염으로 안과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4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8명과 비교해 166%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0세에서 6세 사이 영유아의 경우 안과 외래 환자 1000명당 124.7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감염 비율이 높았습니다. 최근 2개월 사이 경기 평택과 부천에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3명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바닷물 온도가 18도씨 이상 상승하는 6월부터 9월에 주로 증식하고 이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닿을 때 감염됩니다.